2024년 첫 거래일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새해 증시 역시 강세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뉴욕퓨전의 이현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목표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네, 어떤 거죠? 월가월부 시청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입니다. 왜 말씀을 하시면서 양심에 찔리셨는지 아닙니다. 웃으시면서 너무 즐거워서 웃었습니다. 네, 저도 양질의 정보를 연구원님께서 오늘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월가의 이야기들을 쭉 해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월가에서 어떻게 전망을 할지 이 시간을 위해서 밤새도록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어떻게 전망을 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잖아요. 올해 주식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래서 월가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모아왔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뭐 세계 최대 운용사죠. 운용 자산이 1경입니다. 1경.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규모고, 그래서 블랙락이 세계에서 주식이 가장 많은 회사래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새해로 전망을 했을까, 올해를. 그래서 올해 이 연간 전망 보고서 이름이 운전대를 잡아라입니다. 운전대를 잡아요? 네, 지금까지는 운전대를 안 잡고 뭐 네. 조수석에만 있었다면은 이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 운전을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2024년은 이제 이 블랙락이 봤을 때는 코로나 사이클이 끝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경기를 살리려고 뭐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다가 다시 인플레가 와서 인플레를 잡으려는 뭐 그런 사이클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텐데, 그게 이제 지난 10년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의 용어로 이제 마켓 레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의 체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체제가 이제 고물가 때문에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노동시장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이제 비농업 고용 추이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은 실제 비농업 고용의 추이를 2019년부터 이제 쭉 나타낸 거고, 이제 노란색은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그냥 그대로 평소처럼 쭉 고용 시장이 성장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나타낸 건데, 확실히 이 갭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없었을 때보다. 크네요, 네. 갭이.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잡아야지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2019년 시절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블랙락은 그게 이제 힘들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인구가 너무 고령화되고, 특히 이제 이 저출산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은퇴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취업할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노동 수급이 부족해지고, 그럼 당연히 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계속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은 당연히 이게 물가에 영향을 줘서 물가도 고물가로 유지가 되고, 그럼 고물가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당연히 높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장의 체제가 이것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그럼 바뀌지 않는 이 시장, 계속해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공격적인 운전대를 잡아라라는 말은 저희가 이런 시장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로 저희는 해석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S&P 500 지수 그래프거든요. 네. 근데 제가 초록색으로 화살표로 표시한 구간이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이제 코로나 전까지를 쭉 표시를 한 건데, 이때 보면 뭐 거의 뭐 자대고 올라가듯이 예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친 시대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의 투자의 난이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높아지는데, 이런 시대를 보면은 2020년대 이후로는 이제 위아래 움직임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지니까 뭔가 이제 초과 수익의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사서 보유한 거, 그게 수익이 가장 좋았다면, 지금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별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건데, 주황색은 내가 그냥 단순히 사고 가만히 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한 연 단위로 리밸런싱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그 다음에 초록색은 이제 반기 단위로 리밸런싱을 했을 텐데, 2016년부터 2019년은 이제 내가 그냥
사고 가만히 있었을 때랑 리밸런싱 했을 때랑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나서는 코로나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좀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베스트겠지만 물론 이제 승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예전에는 내가 주식 60, 뭐 채권 40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가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내 포트폴리오 자산 상황을 확인을 해보고 계속 내가 건드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묵혀두기보다는 계속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넣었다 뺐다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시기고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사고 가만히 버텨라 바이 앤 홀드 해라라는 게 미덕이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체제가 바뀌니까 이제는 그게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자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블랙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떤 자산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에서 선택을 또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뭐 내가 주식 비중을 몇으로 할지, 채권 비중을 몇으로 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중요했다면은 지금은 단순히 거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살지, 어떤 종목을 살지 이 종목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과대평가된 것 같다, 오버밸류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래프 왼쪽은 이제 각 국가별 주식의 전체 수익률과 10년물 금리 변화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3년에 뭐 금리가 막 널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뭐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말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주식들이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거를 아직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른쪽은 이제 미국과 유럽 기업의 마진 추이인데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마진이 많이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금리의 영향을 이건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가격에 반영을 안 하고 소프트 랜딩이 와가지고 뭐 세상이 좋아질 거야 거의 뭐 골디락스가 올 거라고 믿는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 주식은 이런 가능성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꺼려진다. 그렇다고 주식을 아예 배제를 할 거냐 예전처럼 그게 아니다. 주식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골라야 된다. 저평가된 걸. 그러면서 대표적으로는 이 유럽의 은행 주식을 꼽았습니다. 상당히 독특한데. 이제 왼쪽 그래프가 유럽은행의 이자 마진이랑 이제 PER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제 주황색이 이자 마진이고 노란색이 PER인데 보시면 이제 은행의 수익의 대표적인 지표죠. 이자 마진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 P는 상당히 낮은 편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럽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도 추천을 했는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각 국가별 미국 수입에서 얼마나 차지를 하나.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국가에서 주로 많이 수입을 하나를 나타낸 건데 이제 또 코로나 이후 또 대표적인 트렌드가 탈세계화 아니겠습니까? 그쵸. 탈세계화, 뭐 리쇼어링 뭐 이게 대표적인 트렌드인데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미중 갈등이 확대되면서.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에 중국 외의 이머징 국가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미국이 리쇼어링도 하지만 니어쇼어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던 이 산업 생산 시설들을 미국 내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이 멕시코거든요. 네. 그래서 멕시코로부터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나 뭐 이런 이머징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과 상관관계가 적은 이머징 국가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뭐 올해가 아닌 작년쟁들이 이끌었던 게 AI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A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좀 이제 이 양상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주식들이 그 흐름이 주도해 갔다면은 이제는 그 흐름이 좀 넓게 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분야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기능이 있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보시면 뭐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뭐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뭐 하드웨어도 있고 이런데 예전에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뭐 오픈 AI 그 수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가져갔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하드웨어 뭐 이런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게 잘 나갔다면은 이제는 그 외에 뭐 데이터를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하는 뭐 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AI의 수혜가 점점 퍼져나가는 거를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어떻게 더 퍼져나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봤고요. 그 다음 어느 투자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다음은 뭐 최대 투자 은행이죠. JP 모건입니다. 유명하죠. 네. JP모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JP모건은 2024년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JP 모건 같은 경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좀 좋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장의 체제가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 했습니다만 JP 모건 역시도 올해부터 좀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JP 모건의 이 보고서의 제목은 이제 투자의 재구성입니다. 투자의 재구성. 이제 완전히 이 코로나 사이클을 끝내고 투자가 재구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JP 모건은 그 키워드를 5개를 뽑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 뭐 현금, 채권, AI, 그다음에 뭐 소위 회사채라고 하죠. 크레딧을 뽑았는데 우선 인플레이션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P 모건은 상당히 좀 좋게 보더라고요. 물가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블랙록이랑 그러면은 반대네요. 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가 될 거라고 본 반면에 이제 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주거비의 선행 지표인 이제 진로우라고 하죠. 미국의 뭐 직방, 다방 같은 곳인데 거기서 거래되는 이제 이 렌트비를 주거비를 보니까 이미 떨어졌다. 여러모로 뭐 주거비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지고 그리고 노동 시장이 또 이 물가의 가장 큰 이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보면 노동 시장 역시도 약화되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과급을 제외한 고용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년에 뭐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노동자를 많이 취업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늘어난 일자리가 이제 미국에 300만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40%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과급을 제외한 고용 비용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JP 모건이 볼 때는 이런 걸 봤을 때는 고용 시장도 이미 좀 쿨다운이 됐다. 뭐 이런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2024년에는 그 연준이 목표로 하는 그렇게 달성하고 싶어하는 2% 물가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이 2%가 이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2%를 찍고 좀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5% 정도에서 고착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이 목표하는 2%까지는 안 가고 2.5%에서 이제 이 머물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좋다고 봤습니다. 왜 좋은 거죠? 왜냐면은 JP 모건이 이 인플레이션 구간별로 네. 역사적으로 뭐 5% 이하였을 때, 3에서 5%였을 때, 뭐 2% 이하였을 때 주식 수익률을 나눠서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그걸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은 2%에서 3%일 때 구간, 3%일 때 주식의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13.8%였고요. 이때 수익률이. 그래서 지금 뭐 이 주식의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제일 좋았던 구간에 물가가 위치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주식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게 호재일 거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 정도 물가면은 왜냐면 이제 이 물가라는 게 결국 기업이 파는 제품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또 물가가 너무 낮으면은 기업에서 입장에서 마진이 안 나오거든요. 또 너무 높으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마진도 안 나오죠. 뭐. 딱 적절한 이 온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딱 적절한 온도고 앞으로 여기 이제 있을 거라는 거죠. 이쯤 되면은 현금도 궁금해지는데 작년은 현금의 해였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작년에 이제 단기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금리 올라서 뭐 예금 금리, 예금이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가신 분이 많은데 JP 모건은 올해도 괜찮을 거다. 근데 작년만큼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JP 모건은 목표 물가에 이제 도달할 거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목표 물가 도달하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그런 이제 예금 상품들의 이자율도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만큼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금리를 유지를 할 것 같기 때문에 현금도 괜찮을 거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작년에 뭐 제 주변도 그냥 뭐 예금 100% 하고 뭐 현금만 들고 계신 분들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JP모건 이렇게 그 이자에 중독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걸 계속 가져가면 좀 힘들다. 왜냐면은 뭐 한두 해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자식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학비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지만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런 목돈이 나간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현금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라. 그래서 내 재테크 목표에 좀 감안을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얼마로 가져갈지 그런 건 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금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채권입니다. 작년에 채권이 하늘 모르고 치솟았다가 쭉 내려왔는데 이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쵸. 이 금리가 워낙 또 널을 뛰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서 채권 가격이 지금 뭐 금리의 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그래서 그 채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니까 그럼 또 채권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럼 채권이 싼데 채권에 또 호재가 있으니까 뭐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채권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채권이 더 좋은 이유가 이제 채권에 공부하면은 기초 나오는 기초 중에 하나인데 볼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랑 가격은 역의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1% 오른다고 해서 그 1% 오르면은 뭐 가격이 1% 떨어지고 1%뭐 내리면은 가격이 1% 오르고 요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 볼록성 때문인데 요게 이제 채권의 볼록성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금리 오를 때랑 내릴 때랑 가격의 변동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채권의 볼록성을 감안해 보면은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가 1%더 오른다? 그러니까 채권 오른다? 그럼 채권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집니다. 한 1, 2%밖에 안 떨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뭐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채권 금리가 한 1% 정도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12% 정도 구조적으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볼록성을 볼 때도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연말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미국 정부 적자 이슈. 미국이 많았죠. 이렇게 부채가 많아가지고 채권을 계속 찍어낼 텐데 그럼 채권이 안 좋고 이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채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빚이 많은 게 연방 정부가 많은 거지 지방 정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채권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만기가 한 3에서 10년 정도 남은 거는 그럼 뭐 미국 정부의 뭐 재정 적자, 부채 이슈에서 좀 안전하다. 그래서 그런 채권을 사는 거를 뭐 추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록은 AI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했고 JP모건은 AI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AI 어떻게 보는지 너무 엇갈리고 있어요. 작년에 증시를 이끌어줬던 만큼 올해 증시도 쭉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보는 뷰와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너무 이끌어줬으니까 이번에는 좀 쉬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JP모건은 어떤가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올해도 장을 좀 이끌어갈 거다라고 굉장히 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이제 한계는 모르지만 잠재력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 빅5 회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테크 회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R&D 예산을 보니까 2천억 달러 정도 썼대요. 근데 미국 정부의 R&D 예산이 2,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미국 정부와 이제 빅테크 민간 회사의 R&D 비용이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눈부시게 이 기능들이 발전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상당히 올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도 JP모건은 기업이 이미 침체기를 먼저 겪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11개 이제 주요 섹터들이 있거든요. 뭐 IT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개 주요 섹터들이 있는데 그런 섹터들 중에서 9개가 작년에 순이익이 한 3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미 기업들은 작년에 실적 안 좋았고 다 안 좋았고 그때 뭐 구조조정하고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10,000명을 잘랐느니 뭐 이런 네.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미 다 구조조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올라갈 힘만 남았다. 그래서 AI 투자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실적 사이클로 봐도 올라갈 구간이기 때문에 이 AI가 상당히 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50년대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잖아요. 아, 그래도 경기 침체 오면 기업 실적 안 좋지 않을까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1950년대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실적이 오르는 구간이 한 25%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역사 중에. 그러니까 그 25%에 2024년도 해당이 될 거라는 거죠. 경기가 둔화가 돼도 기업의 실적은 계속해서 오르는 거를 보일 거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봐도 S&P 500 지금 뭐 비싸다 하는데 뭐 평균보다 약간 비싼 정도고 그리고 뭐 중형주, 소형주만 보면은 상당히 뭐 싼 편이다 이거는. 그래서 AI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약도 좋게 봤더라고요. 또 요즘 핫한 그 약 있지 않습니까? 마운자로, 삭센다 이런 비만 치료제, 그렇죠. GLP-1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열풍이 올해도 이어갈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이 단점이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맞으면 $1,000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근데 이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미국에 비만인이 워낙 많기 많죠. 때문에 이 시장이 너무 커서 앞으로 이 비용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상당히 또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봤습니다. 또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라고 봤는데 이 제조업 실질 민간 지출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제조업 쪽에 갑자기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AI로 인한 이제 반도체가 호황이 와가지고 하드웨어 업체가 호황이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쪽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호황이 와가지고 인프라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블랙록 그리고 JP모건 둘 다 AI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2024년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해다라고 JP모건은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어떤 다음 투자 은행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시간 됩니다. 시간 됩니다? 네, 됩니까? 시간 다음 주에 보시는 이어서 해도 됩니다. 네, 양이 하나 더 할 많았기 때문에.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유명한 은행이죠. 네.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제가 다행히도 골드만삭스로 끝내서 다행인데 가장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 그 제목도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어떤 거죠? 힘든 부분은 끝났다. 너무 다행인데요. 너무 다행인 이 제목을 냈고 올해를 정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경제가 작년 돌이켜 보면은 생각보다 좋았다는 거죠. 금리를 뭐 거의 역사상 가장 빠른 수준으로 올렸고 그리고 뭐 온갖 악재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미국 너무 정부 힘들었죠. 적자 아까 말씀드린 이슈도 있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 뭐 별별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전 세계 국가 중에서 88%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대요. 경제 성장률을. 근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도 경제가 좋았으니까 그러면은 올해는 그래도 금리 인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나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텐데 그러면 경제가 더 잘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골드만삭스 이제 힘든 건 다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골드만삭스는 어디를 가장 밝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네. 다 좋다. 다 좋다. 다 좋다고 봤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좋다 있지 않을까요? 가장 좋다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익률 예상표인데요. 제일 좋게 본 거는 원자재를 가장 좋게 봤고요. 뭐 주식도 좋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의 전망을 한지는 좋게 전망을 한 거는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좋고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재가 공급은 안 좋은데 수요가 이제 침체 우려 때문에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눌려 있는 건데 생각보다 경기 좋으면은 이 눌려 있던 침체가 정말 이 눌려 있던 수요에 대한 우려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재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하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도 있죠.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6월까지 금리 인하 예상 안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좀 헷갈리거든요. 아, 골드만삭스로 끝내면 좋았을 텐데 모건 스탠리가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관이라서 네. 근데 또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의 제목은 바늘의 쉴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 랜딩이 바늘에 이제 실 집어넣는 것처럼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는 마지막이 제일 힘들다. 우리가 뭐 이제 이 달리기도 달리다 보면 이제 마지막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플레도 마지막 구간이 힘들다는 건데 이 그래프는 이제 리서치 어필리에이트라는 이 헤지 펀드에서 낸 연구 자료인데 CPI가 8%를 넘었을 경우에 다시 목표 물가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를 보니까 한 몇 년은 기본적으로 걸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가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 물가 2%로 가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끈적끈적한 물가라고 하죠. 스티키하다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될 거다. 마지막 구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 마지막 구간에서 이 결승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경기 침체를 동반을 해야 된다. 경기가 결국에는 꺾여야지 이 물가가 마지막 구간에서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예상치보다는 목표치보다는 높은 물가와 그리고 이제 둔화되는 어떻게 소프트 랜딩이라도 해도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하에서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제 바늘에 이제 실을 깨듯이 굉장히 어려운 외줄타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게 과연 성공을 할까 상당히 좀 어렵게 본다. 그럼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골드만삭스는 다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산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굳이 꼽자면은 채권. 왜냐면 침체가 오면 그나마 채권이 좋으니까. 네. 근데 그 채권도 아무거나 다 사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우량하다고 할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 뭐 무위험 자산이라는 국채라든지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우량한 회사의 회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요거의 금리가 좀 높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저평가됐을 때 사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월가 투자 은행들이 2024년을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모건 스탠리를 사실 마지막으로 일부러 여쭤본 이유는 너무 다 앞에서는 긍정적이라서 또 다른 의견도 꼭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뉴력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